오늘 밤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북부 서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낮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20에서 60mm,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북부가 5에서 4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입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 50여 분간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수사를 맡았던 것과 관련해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안한 심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돕겠다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만남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 과거 악연에 대한 의례적인 유감 표명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사법적 판단마저 끝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명예회복을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정의당은 오는 회동을 잘못된 만남으로 규정하고 헌법 준수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 당선인이 탄핵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비춰질 만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측은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유영하 변호사를 공개 지지했다는 점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여야의 대치가 본격화할 경우 전국의 현안들이 멈춰설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정의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청취자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기 위한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시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 숨기지 말고 마음껏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2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 지금 순회 일정을 소화 중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어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어제부터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차저를 방문해서 약 50분간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회동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느냐,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미안한 마음도 말씀드렸고 대통령님의 지금 살고 계시는 생활에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윤 당선인이 직접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네. 회동에 배석한 양측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에 간단한 안부 인사를 주고받은 후에 윤 당선인이 바로 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담담히 듣고 있었다고 이 유영하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이 윤 당선인 측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과거의 특권과 피의자로서의 악연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당선인이 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윤 당선인은 과거 자신이 이제 특검 검사일 때 그때 수사팀장을 맡았잖아요. 그때 이제 기소를 하는 당사자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박 전 대통령은 아무 반응을 일단은 안 보였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 특히 강성 지지층들이 뭐 이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이 국정농단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 상당히 인정하지 않고 뭐 부인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윤 당선인이 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한 게 과연 적절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 뭐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네요. 네, 회동에 배석한 양측 관계자에 따르면 뭐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언론에 공개를 안 하기로 했지만 뭐 그럴 필요가 굳이 있었을까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나왔는데요. 이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건강이 허락하면 취임식에 참석해달라 이런 요청도 했고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 상태로는 자신이 없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 노력해서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선 당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다시 거는 방안을 놓고 지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고요? 글쎄요, 뭐 그 얘기는 아직까지 뭐 공식화된 건 아닙니다만 네. 일단 지금 이준석 대표나 지금 그 당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대표적으로 예.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온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탄핵 당시에 이제 탄핵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들이고 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보수 정치권에서 나왔던 얘기가 탄핵의 강 건너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아니, 공식적으로는 탄핵의 강 건넜다고 하는 게 뭐 그 입장이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었고. 대통령 당선인이 그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다시 되돌아가서 과연 건넌강을 지금 다시 건너야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오늘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 명예 회복을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윤 당선인이 그 박 전 대통령이 재직 중 했던 정책과 업적을 보고 왜 이런 것이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됐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취임하면 제대로 알려서 국민에게 평가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유영하 변호사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뒤늦게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탄핵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 출신 대통령 당선자가 사과하고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사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 조호섭 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조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가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자각과 검사의 양심에 입각해 나올 수 있는 발언이냐 이렇게 따지면서 촛불을 든 국민을 모독한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네. 또 정의당도 장태수 대변인 논평에서 이 박 전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파괴했던 범죄인이다. 자성은커녕 억울하다면서 자신의 위헌 행위를 부정하는 확신범인데 헌법 준수 책임을 질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서둘러서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목 없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한 점과 관련해서 탄핵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돌연 인수위원직을 사퇴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뭐라 할까요? 작심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 좀 불편한 심기를 같이 드러냈어요. 뭐 전후 사정을 보면 작심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내용 자체를 보면 뭐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뭐라고 한 거냐면 오늘 오전에 서울경찰청 방문 일정이 있었는데요. 네. 이후에 기자들이 내각 인선 관련 입장을 묻자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판단하고 그건 인사권자 몫이다. 제가 거기에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네.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추천하고 이 추천이 받아들여지고 이제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아쉬움을 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 발언이 나온 전후 과정을 보면 어제부터 이제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 네. 안 위원장 본인이나 아니면 이른바 그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언론이 계속 취재를 들어갔는데 네.
거의 아무런 답변이 없었거든요. 자신도 몰랐다 이런 얘기만 나왔는데 네, 몰랐다고 하는 게 얘기가 들렸던 네, 걸로 근데 다만 아는데.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이 발언은 미리 좀 기자들에게 예고가 된 거였습니다. 네. 오늘 경찰청을 방문한 이후에 관련해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 안 위원장 측 관계자들부터 미리 나왔었습니다. 그럼 일단 작심 발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미리 준비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 얘기했을 때 네. 좋은 인사 있으면 추천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었는데 그럴 기회를 나한테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1차 인선에 대해서 이제 그런 아쉬움을 드러낸 거고. 그럼 인사는 당선인의 몫이다. 이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더 할 일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러니까 내가 추천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다 사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말은 이제 뭐 그런 인사는 당선인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네. 그 오늘 언급한 그 맥락을 보면 지난 3월 3일 야권 후보 단일을 하면서 공동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정권을 인수하고 정권을 운영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 이 점을 또 새로 그 안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인수위원장을 맡은 이유도 함께 새 정부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고 거기에 적합한 그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 있는 분들을 추천도 해드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행간에서 좀 자신의 어떤 추천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특규 의원과 계속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장제원 실장은 말하자면 이태규 의원의 사태가 안철수 위원장 측과 윤석열 당선인 측 간의 어떤 좀 파열음을 내는 수순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네. 아니 파열음은 무슨 파열음이냐 안철수 위원장이 계시는데 이렇게 좀 부인을 했는데요. 어쨌든 파열음이냐 아니냐 이전 앞으로 좀 더 두고 볼 여지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네. 당장 이제 이특규 의원이 인수위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설득을 했지만 본인이 워낙에 의지가 굳었다. 이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특규 의원의 돌발 사태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합당 선언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오늘 시사주간지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저희가 국민의당과 합당 선언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태규 의원 돌발 상황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예. 국민의당 측은 이에 대해서 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실무자선 내용을 정리한 건 맞지만 양당 대표 간 합당 선언 여부를 합의한 바가 없다. 최종 추인 단계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태규 의원의 이 사퇴 때문에 이제 이 합당 선언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글쎄 전후 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국민의힘 어제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안건이 올라오기로 했다가 이제 한 차례 보류가 됐는데 그게 예. 오전에 있었던 일이고 예. 이태규 의원이 사퇴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알린 거는 오후 3시 정도였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봐서는 글쎄 이준석 대표에게가 좀 자연스러운 건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어떤 사전적인 조짐이 있었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인가 좀 그런 점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가 않네요. 어찌됐든 통합작업도 3+3 회의체에서 같이 논의한다 이렇게 얘기까지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 같고 현재까지 지금 공동정부 구성에 관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1차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초대 인선에서 지명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칼럼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 경북대 교육과의사 출신인 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09년부터 13년까지 이 대구 경북 지역 일간지 매일신문에 이제 칼럼을 한 60개 정도 기고를 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좀 상당히 논란스러운 내용이 포함돼서 지금 청문회 국민화 쟁점으로 등장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방송 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이 2012년 10월 29일자 애국의 길이라는 거였는데 지금만큼 애국하기 쉬운 시절도 없다. 소위 때를 만난 것인데 결혼과 출산이 그 방법이다라든지 결혼만으로 당장 예비 애국자가 될 수 있고 출산까지 연결된다면 비로소 애국자 반열에 오른다. 이런 얘기를 그 칼럼에 쓰기도 했고요. 네. 또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라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정치적으로 이게 적절하느냐 이제 말하자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너무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2013년 11월 18일자로 기고한 3m 청진기라는 제목의 칼럼이 오늘 새롭게 논란이 됐는데 예. 의사가 3m 떨어져 있고 여자 환자가 의사 지시에 따라 이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시면 된다는 등 당시 이제 말하자면 환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이 문제가 됐을 때 좀 의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태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 단체
단체의 역성을 좀 드는 듯한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사총연합회가 이 칼럼 쓰기 전에 SNS에다가 그런 내용의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그걸 인용하면서 그렇죠. 예. 당시에 이제 의료인이 성추행 고발을 당하면 10년간 이제 의사 취업을 못하도록 하는 그 아청법 개정안이 당시에 이제 제안이 돼서 발효가 됐는데 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네네. 그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좀 반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앞으로 여성 손목에 실을 매서 진맥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거를 이제 비꼬는 식으로 뭐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건데 이 역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2010년 12월 6일자 칼럼에서는 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그 포토샵이 심하고 여자의 경우에 미인모는 아니든 사실과 실물이 다르다. 뭐 자신의 어떤 병원의 어떤 그 응시한 그 직원 그 후보자들의 사진을 봤을 때 뭐 남자든 여자든 이제 포토샵을 하는데 여자가 더 심하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쓴 것도 또 논란에 지금 그 입계를 오르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이런 과거 칼럼 논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글쎄 지나치게 의사 입장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여성을 대성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외에도 농지법 위반 의혹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어제 문화방송 그 MBC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경북 구미에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3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정확하게는 구미시 도계면 도계리에 논 1,571제곱미터 그리고 산동면 정림리에 있는 논 3,117제곱미터 밭 562제곱미터 이런 농지가 실제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문중의 토지고 너무 오래돼서 상황 파악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역시 중앙일보 재직 시에 쓴 칼럼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당시에 어떤 쓴 칼럼 내용들을 보면 이제 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씨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래서 역사관 논란이 좀 있는데요. 네. 뭐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들을 좀 뽑아보면 이를테면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5.16은 산업화의 상징이다. 박정희는 여대 대통령 등 여론평가에서 1위다. 라면서 5.16은 쿠데타로 시작했지만 근대화 혁명의 시작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1997년 이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을 당시에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진 데 대해서 네. 조롱받기는 순환의 형태다. 이 재산 29만 원은 혐오의 압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전두환식 리더십의 바탕은 의리다. 수호지 양산박 느낌이 풍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에 대해서는 뭐 사실 수호지의 양산박은 범죄 집단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미화냐 뭐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한 역사 인식이 좀 그 말하자면 엄밀하지 않다.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고요. 또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그 세력 중 일부가 종북 좌파 출신이었다. 뭐 이런 색깔론적인 그 글도 쓴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칼럼을 썼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소개해 주신 것만을 보더라도 굉장히 편향적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이 언론 주무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라서 뭐 여러 가지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지금 날을 세우고 있다고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제주 5등분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지금 새로 쟁점이 될 그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조호섭 대변인은 원 후보자는 5등분 개발 사업 민간 특혜 의혹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면서 이 민간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게 국토교통부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5등분 개발 사업은 제주시 5등분 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민간 특례 방식의 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이 당시에 어떤 제주시가 어떤 이 개발에 있어서 뭐 이게 그 개발이 지연된다거나 예. 뭐 어떤 그 개발 업체에 손해가 날 경우에 이거를 뭐 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사업 기간을 늘려주겠다 예. 이런 그 약속을 개발 업체들한테 특혜를 줬다. 예, 그런 서면의 약속을 남긴 걸로 이제 제주도의원이 이걸 밝혀가지고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요. 이에 대해서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시민단체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며 이재명 상임고문을 공격해 왔는데 당신이 추진했던 사업도
특혜성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할 태세를 좀 갖추고 있다. 네, 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실제로 이게 봐야 되겠네요. 작년 여름 정도에 좀 당시에 이제 원희룡 그 전 지사가 이제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이게 몇 번 보도가 됐었는데요. 경선이 끝나면서는 좀 묻혔다가 지금 다시 재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예금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했다.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네, 지금 추경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말에 신고한 재산 총액이 약 12억 571만 원 정도인데 지난해 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재산 등록을 한 걸 보니까 40억 9천여만 원이라서 약 거의 30억 원 가까이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에 대해 추 후보자 측은 장모로부터 증여가 있었다 하면서 필요한 세금은 안 납했고 상세 내역은 청문보고서에 같이 붙여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 논란이 또 제기가 됐다고요? 네, 요거는 이제 어제 SBS 네. TV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 관보 그리고 재산 등록 등에 따르면 이제 이종섭 후보자가 합참 차장으로 서울 용산관사에 거주하던 2018년 3월 재산 신고에서 잠실 그리고 수원 광교에 이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가 됐는데 이 용산의 합참 차장 관사를 쓰면서 아파트 두 채를 전세로 임대하고 특히 또 이 기간 중에 20대였던 장녀가 서울 아파트를 사는데 증여 대여를 통해서 좀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나서 이른바 관사 재테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자 측은 주택을 보유함에 있어 불법적 요소는 없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단단히 선거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어요. 네, 오늘 저녁까지 이어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검찰개혁 이른바 이 검수완박 그 법안을 채택 그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네. 원내대변인은 권력기관 2단계 개편 관련 당론을 확정했다면서 검찰 수속이사건을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 법은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민의힘 측 반대가 계속될 경우 강행 처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네. 당론 채택 과정에서 혹시 내부 반발은 없었습니까? 당 안팎에서 지금 상당히 비판 여론이 높았는데요. 네. 일단 그 당 밖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그 변호사 단체라든지 아니면 형사법학계 등에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를테면 그 진보적 인권법학자로 알려진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같은 경우도 이쯤 되면 무엇을 위한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네. 당 내에서는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좀 냉정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상임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의심을 받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조홍천 의원도 최대한 당론 채택이 안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의원총회에서는 표결 없이 만장일치 형태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호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대검찰청은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짧은 입장을 냈는데요. 네. 내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좀 상당히 시끌시끌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호수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좀 직을 걸고 이걸 막겠다고 한 만큼 결국 그 사의를 표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또 법안 통과되고 난 다음에 또 얘기가 될 테니까 좀 네.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반응은 굳이 전해드리지 않아도 다 짐작을 하실 것 같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도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극단의 대결로 동물국회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렇게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사실 어제 상무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출범 등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변경 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다면서 그런데 다시 검찰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고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잠시 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좀 살펴보죠. 여야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어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오는 15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금 처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대선거구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물론 15일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이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를 해보자. 그래서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할지 아니면 원래대로 돌릴지 한번 그 결정을 해보자 이런 취지의 제안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양당이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정개특위 간사가 이른바 2+2 회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민주당 측 진성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그 국민의힘에서 시범 실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지금 양당 간 합의가 결렬된 그 배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또 굉장히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요한 논의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좀 추후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국민의힘은 물론 그간 검찰개혁에 호응했던 정의당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엔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했던 정의당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 이동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의당 이동영입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지금 정의당은 동의하실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저희 일단 정의당의 기본 입장은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일관되게 추진해왔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다만 지금 입법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나 보완 절차 없이 무리한 강행 처리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크다는 걸 좀 입장을 밝혔던 거고, 네. 그렇게 추진하는 것에서는 동의를 얻기 어렵다 이런 의견인 거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큰 기조는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네네. 검찰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이제 그 범위와 그다음에 속도, 이제 절차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큰 틀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도 검찰 개혁의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추진의 방향이 이 정쟁화되기보다는 이제 시민들의 좀 기본권을 지키는 좀 국민 편익의 입장에, 그리고 정치 보복도 안 되지만 입법 독주도 안 된다. 그리고 정치 검찰도 안 되지만 또 경찰로 좀 과도하게 되면 정치 경찰화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당이 지금 입장이 당대표도 이제 밝혔지만 지난 1차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가 발족을 했고 공수처도 설립됐거든요. 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일단 수사체계 개편 후에 가장 많은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무려 67%나 이제 수사 지연에 좀 불편 민원을 제기했었고, 네. 공수처 자체도 사실상 존재의 의미나 시민의 신뢰도 좀 모두 잃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수처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통해서 만들었던 공수처가 그건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러려고 공수처 했냐는 자괴감 정도도 나올 정도고. 예. 마지막으로 국수본 관련해서는 LH 부동산 투기 조사나 그다음에 권익위의 이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 한참 시끄러웠는데 모든 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예. 시작은 요란했는데 지금 누구 하나 처벌받은 걸 기억하는 시민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 네. 저는 예를 들면 자동차로 친다면 1년 정도 차를 탔다고 하면 네. 타이어는 괜찮은지 손도 봐야 되고 예. 엔진오일도 좀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지금은 점검해보고 보완해야 될 시점이지 바로 장거리 운전으로 다시 또 도로로 내보내는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큰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 기존에 해왔던 일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속도 조절을 하면서 또 국회의회 차원의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네,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네, 입법부 국회 충분한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개혁엔 또 시기가 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공화국이 만들어질지 모르고 또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그때 지금 개혁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지금 인수위 시점에 윤석열 당선자 측의 이제 인수위나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이제 청와대 이제 영부인의 옷값 문제나 그다음에 산업 블랙리스트 이러면서 약간 정치 보복에 약간 나쁜 시그널을 주다 보니 네. 이 감정적으로 지금 대선 후에 여전히 팽팽하게 끝난 대선 결과에서 특히 이제 강성 지지층들의 감정들이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싸움을 걸면 좀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시점에서는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입법부 권력을 여전히 쥐고 있는데 네. 여소야대 국회인데 너무 좀 과한 기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예. 이 정당한 개혁 과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좀 브레이크를 건다면 저는 그거는 오히려 시민들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여소야대 전국에서 그 국회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그 측면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180석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1당의 역할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건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인데요.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상임고문 수사 차단 목적이 있다. 사실상 대선 불복행위나 마찬가지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표현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이제 의심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자체가 오히려 이 약간 싸움을 거는 측면 그리고 이 자체를 검찰 개혁이라는 이 과제를 오히려 다시 정쟁화하고 정치적 진영 대결로 몰고 가는 그런 좀 정치적 언어들이라고 보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 후에 아직 감정적 앙금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네.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나쁜 신호를 서로 주면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하고 상처만 남겼던 지난 1차 그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행정부도 좀 반면교사 잡는 게 낫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 다음 정부를 이끌어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이 논쟁이 좀 벌어졌을 때 결국은 지금 물가나 민생이나 챙겨야 될 게 많은데 네. 결국 책임은 고스란히 다음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 싸움을 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검찰이 보이는 태도와 관련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네. 김호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겠다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검찰총장, 고위 간부, 일선 검사들까지 일제히 하나의 입장을 가진 것처럼 집단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검찰 중립성, 독립성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검찰총장이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할 때는 아무런 대꾸를 안 하다가 이번 그 민주당에서 법안 처리하려고 할 때는 일제히 들고 일어나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에서는? 전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입법부를 상대로 그리고 이제 정당을 상대로 마치 무력 시위하고 집단 행동하면서 좀 싸우는 모양새를 치우는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자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저는 논의도 할 수 있고 표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검찰 내에 충분한 그러한 소통의 공간과 절차가 있다고 보는데 이건 검찰청 밖으로 이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거고 좀 무리하게 지금 약간 이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려면 국회 의석 3분의 2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네. 민주당 혼자만으로는 의석을 채우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한 180석 정도 지금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정의당 6석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종료에 협조할 뜻이 있으십니까?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민주당의 이제 오늘 당론 채택 결과 그리고 이제 좀 더 보완해서 뭐 의견을 내겠다고 하는 이제 법안의 상세 내용 등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 관련해서 내일 대표단 그리고 의원단 연석회의를 좀 긴급하게 소집해 놓은 상태고요. 네. 여기에서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민주당 당론 채택 그리고 뭐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한 입장 그리고 본회의 법안 처리에 대한 뭐 앞서 말씀하신 그 필리버스터나 표결 문제 처리 방침 등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좀 정리하는 논의 후에 밝힐 예정이고요. 네. 이 관련해서는 뭐 정의당이 일단 이 현안 관련해서 기본 입장은 강행 처리 그러니까 민주당도 오늘 의총 후에 최대한 여야 합의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입장은 밝히셨는데 네. 저는 이 자체를 지금 강행 처리 방식보다는 이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최대한 합의 처리가 맞다고 보고요. 합의 처리에 앞서 충분한 그 문제점, 보완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금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시범지역을 좀 정하자 이렇게 중재안을 또 내놓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뭐 일단 오늘 국회의장께서 계속 이 협상의 난항을 겪고 평행선을 긋는 과정에서 이제 대도시라도 시범적으로 좀 실시하는 안을 좀 그거라도 좀 논의해보면 어떠냐 이러면서 좀 국민의힘이 좀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약간 대화 테이블이 열린 측면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오늘 오후 5시에 있었던 2+2 실무협의에서는 결론을 못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대화 국면이 좀 열렸던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이제 협상의 폭과 범위는 뭐 타협의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국민의힘이 오늘 그 대도시 시범 실시하는 거에 대한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별로 15일 내에 이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없고 예. 내일 하루 좀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시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갈등 국면과 평행선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이 국민의힘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접점을 좀 찾았으면 하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당선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뭐 윤석열 당선인의 여러 발언들 앞서 저희가 뭐 뉴스 시간에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정의당 이 회동 어떻게 보십니까? 세 가지로 뭐 짧게 요약하자면 네. 대구 행보는 잘못된 행보였고요. 예. 그다음에 두 사람이 만나면 잘못된 만남이고 거기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었다. 그러니까 주로 면목 없다 하면서 이제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사면 처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할 사람은 박근혜 씨인 거고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고개 숙여야 될 사람들은 대구의 박근혜 씨가 아니고 네. 물가 폭등에 좀 힘들어하는 서민 저소득 취약층 코로나 피해 시민들을 먼저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1차 개각 인선 발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정의당은 데스노트라고 해서 정의당이 반대하면 사실 좀 뭐랄까요. 낙마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의당이 뭐 자체적으로 데스노트를 한 적은 없고 아마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붙여주셨던 건데요. 예. 윤석열 행정부의 인수 1차 발표는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인사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무난한 아마 인사청문회가 여소야대 국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무난한 인사를 아마 선택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인사검증이 너무 느슨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으로 무난한 인사가 무리한 인사가 됐다. 이렇게 보고 예. 대표적으로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네.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한테는 론스타 의혹이 론스타 경제라인이라는 이 의혹이 계속 꼬리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오늘 이제 박봉근 이제 문체부 장관 그 후보자나 예. 그다음에 정호영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예. 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두환 이승만 얘기를 다시 했던 뭐 그런 네. 칼럼들을 그걸 하면서 과연 이분이 문화를 책임질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지금 적절한 지금 철학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건지 공감 능력이 있는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성과 이제 출생률 문제를 따지는 데 있어서 예. 여성을 출산에 도구화하는 식으로 좀 발언하거나 이전에 칼럼들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청문회 보내기 전에 자체 검증을 한번 더 한 다음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주입니다. 네, 한 주간의 흐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이른바 우리나라 선수들 혹은 우리나라의 연예인들, 우리나라 스타들이나 배우들이 해외에서 아주 인기를 끄는 것들을 막 환호하면 소위 국뽕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 선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해준다. 이런 키워드들이 좀 오늘 있어서 그래요?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좀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선수요? 첫 번째 분야가 스포츠인데요. 예. 주요 키워드는 해트트릭입니다. 손흥민 선수.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최근에 임팩트는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 수준이냐? 이제 최근에 해트트릭을 이제 폭발을 시켰죠. 네. 이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4대 0으로 이제 토트넘이 이겼는데 거기서 3골을 넣은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리그 17호 골이 됐어요. 이게 손흥민 선수의 한 시즌 최다골 타이이자 득점 2위. 그런데 이제 1위인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20골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페널티킥을 제외하고 그냥 필드골로만 치면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그 매해 오히려 시즌 발전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에 현재 감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불과 한 달 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비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그리고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전에서 무득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언론과 팬들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뭐 부진에 빠진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해야 된다. 뭐 체력 저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웨스트햄전을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웨스트햄전에서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 바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믿음에 바로 보답했는데 웨스트햄전에서 멀티골 2골을 넣고 나서 바로 이제 비장한 표정으로 그 이제 손흥민 선수하면 또 떠오르는 쉿 세레머니 있잖아요. 예, 이제 내가 실력으로 보여줬다.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뉴캐슬전에서 한 골 1어시스트 그리고 최근 아스톤 빌라전 해트트릭으로 3경기에서 6골을 연속으로 계속 폭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누적으로 해서 225경기에 87골을 넣었어요. 네. 근데 87골이면 계산을 해봤더니 2.58경기당 한 골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단한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역사가 되고 있다. 이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역사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번에 87골을 넣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예전 레전드함 또 베르캄프 선수가 있습니다. 네. 베르캄프 선수가
이제 베르캄프 선수의 수치에 이제 똑같이 온 거예요. 근데 베르캄프 선수가 87골 맞는데 315경기가 걸렸다는데 손흥민 선수는 90경기를 이제 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페이스라면 다음 시즌에 100골 가는 것이 아니냐. 뭐 100골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올리비에 지루 같은 이제 유명한 선수와의 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다 보니까 오히려 압도적인 기량의 현지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극찬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뭐 어떤 최고의 팀도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으려는 게 오히려 놀랍다. 손흥민은 최근 몇 년간 가장 꾸준한 공격수 중에 하나다라고 BBC에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그 골 못 넣으면은 네. 아주 야박하다고 생각할 만큼 평가가 박하게 나오다가 네. 골 좀 이렇게 넣으면 막 극찬하고 이러는 것 같은 건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네. 나라나. 자, 다른 스포츠 그럼 네. 어느 분야예요? 스포츠 분야 최근에 또 야구 분야의 언급이 상당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번 주는 고교야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나오게 됐어요. 네. 이제 지난 11일 인천의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 고교야구 결승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서울 장충고와 천안 북일고가 결승을 했습니다. 근데 천안 북일고가 8대3으로 승리를 했는데 재밌는 게 천안의 북일고에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10년에 한 번씩 우승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팀이 좀 정체를 겪다가 다시 10년 만에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2002년에도 우승을 했고요. 2012년에도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2021년에 고교야구 북일고가 고교야구 정상에 올랐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장충고를 꺾고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장충고를 또 꺾고 우승을 한 것이고요. 역전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감독이 원래 이제 그 한화에서 상당히 레전드로 있었던 이상군 감독이라고 있는데 그 네. 이상군 감독께서 2020년에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침체기를 겪던 북일고를 다시 일으켜서 첫 대에서부터 우승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고등학교 혹은 또 이제 아마추어 경기에 대한 투자들 역시도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2년 전이었나요? 강릉고등학교 주변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야구 우승했다고 막 프랭카드 걸고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이번엔 북일고의 시대가 다시 시작됐네요. 그러니까요. 다음은 또 어느 차례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2위 주제는 이제 환경 분야에서 나왔고요. 산림청이라는 키워드가 주요 키워드였는데 좀 안타깝죠. 하도 산불 사고가 많으니까 산림청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산림청이 주 키워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서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축구장 면적의 50배인 산림 40헥타르 정도가 불타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서산뿐만 아니라 강원 정선군에서 산불이 또 이제 났었고 네. 또 경북 군위에서 산불 49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지만 축구장 486개의 면적이 잿더미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봄철에 지금 이제 화재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 지금 비가 조금 뿌리고 그러던데 네. 조금 더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3위 주제는 뭐죠? 3위는 사회 분야고요. 사건 사고 분야 그리고 법조 분야의 키워드가 화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교토 1호였고요. 대만 해역에서 실종된 예인선이 교토 1호에 한국인 선원 시선 항구가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총 4명의 한국인 선원 시신이 수습되면서 분석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7일 이제 오전 대만 서쪽 해상에서 조낭 사고를 당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행방을 못 찾으니까 침몰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한국인 선원 6명 중에 4명의 이제 선원의 시신이 수습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키워드, 사회 분야 또 하나의 키워드가 법조 분야에서 나오는 이제 앞서서도 봤던 검수완박이라는 키워드고요. 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이슈가 계속 뭐 정치권 뉴스 뜨겁게 달구면서 이게 어떤 키워드인지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궁금증 또 이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나오는데 정말 이제 찬성과 반대가 계속 팽팽하게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뭐 어떤 쪽이 뭐 맞다 틀리다라고 여전히 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이러한 SNS 상에서의 논의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 뭐죠? 4위는요 문화 분야고요. 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가을입니다. 가을을
죄송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계절에 대한 키워드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봄을 이제 본격적으로 맞아서 다양한 콘서트 그리고 행사, 연극 공연이 시작되고 있고 새 앨범들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많은 가수들, 뭐 콘서트, 연극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콘서트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역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분야의 단골 손님인 BTS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공연할 때 그러니까요. 공연장이 그 몇만 명이더라.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하는데 거기 꽉 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의 공연장뿐만 아니라 라스베가스 전체가 그냥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거리의 전광판에요. 보라해가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보라해라는 게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 보라색에 대한 건데 네. 보라라는 이제 색깔과 라스베가스가 합쳐진 보라해가스라는 키워드로 도배가 됐고 3대 분수쇼 중에 하나인 벨라지오 분수쇼의 그 분수쇼가 BTS 노래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분수가 나오는 이런 그림들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끝을 달리고 있는 곳인데 네. 이런 곳이 전체가 아예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었다는 게 BTS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4회 콘서트가 한 번에 6만 5천석 규모인데 4번 다 이제 매진이 됐고 네. 거기서 이제 2번이 진행이 됐고 많은 공연을 보려고 관람객들이 호텔에 오니까 11개의 라스베가스 호텔이 BTS 테마 객실을 준비해서 관람객들을 끌어들이기도 했고요. 말씀드렸던 벨라지오 분수쇼 같은 경우에도 이런 BTS 노래에 맞추기도 했습니다. 또 K푸드 중에 호텔 식당에서요. 고급 호텔 식당에서 일명 BTS 메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멤버들이 즐겨 먹는 한식 코스. 그래서 뭐 에피타이저로 비빔국수 나오고 메인 요리 김치볶음밥, 갈비찜, 한국식 치킨 나오고 후식으로 미국에서 붕어빵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요? 빙수 붕어빵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BTS 멤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된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BTS가 한 팀의 어떤 가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문화 현상. 그래서 마치 올림픽 월드컵에 버금갈 정도로 라스베가스 전체가 지금 2주 동안 BTS에 들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소식 들으면은 네.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코로나 게요? 상황 빨리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서울에서도 한 번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광주 우리 전국 투어를 한번 해주면 외국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하이브가 더 시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2년 전부터 계속 준비해서 지금처럼 그 공연을 하는 도시 자체를 이렇게 꾸미는 것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 라스베가스부터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좀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제 분야별 뉴스는 거의 나올 만한 게 다 나온 것 같은데 5위 주제는 뭐예요? 5위 주제가 오늘 좀 흥미로운 분야인데 산업 분야고요. 핵심 키워드는 리튬입니다. 리튬이 2년 새에 무려 12배나 가격이 뛰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빅3 회사 그리고 그 외에 소재 양강 업체들의 원재료 구입 비용이 1년 만에 5조 원 이상 급증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이제 광물값이 폭등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 이제 중국이 이 리튬에 대한 워낙 권한이 세고 그리고 이 리튬 자체는 아예 그 기본 단위가 이제 중국의 돈인 위엔 원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달러 기준이 아니라 중국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이나 위안화가 중심일 정도로 중국에서의 채굴량 그리고 거기에서의 그 독점량이 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이 좀 쓰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아예 일론 머스크 그 전기 자동차 만들고 있는 테슬라의 CEO잖아요. 지난 11일에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리튬 가격이 미친 수준이다라고 이제 실제로 워딩을 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비용의 해소가 안 된다면 테슬라가 직접 대규모 채굴 및 정제 리튬에 뛰어들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 주변이나 캐나다 주변에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리튬 광산 산업이 주목받고 있고요. 그만큼이나 이 리튬이라는 게 뜨거워지고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지금 자동차 가격이 자꾸 뛴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차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58분 날씨. 지금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 중북부 지역에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강원도 산지에는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내일 비가